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술을 가까이 했다. 그리고 술은 삶의 애환을 달래줬다. 그러나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닌 만남과 소통의 매개체로 술을 마셨던 것이다. 술을 즐기고 건강까지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전통 술 문화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었다. 계영배라는 술잔에 숨겨진 전통 과학은 무엇일까? 술과 멋을 하는 흥겨움, 풍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아본다. 우리 민족과 함께한 긴 세월 속 술 이야기. 그 속에서 찾은 과학의 원리, 그리고 현대인의 음주 문화에 던지는 전통 술 문화의 메시지를 짚어본다. 서울 도심 속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있다. 인조 반정 당시 광해군을 몰아내려던 장수들이 칼을 씻었던 곳이라 전해지는 세검정. 새로운 역사가 세워졌던 세검정은 사실 역사의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사관들이 모였던 곳이다. 세검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빼어난 자연 광경에 우리 선조들의 사랑을 받던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관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곳은 조선시대 왕에 대한 실록 편찬이 끝나면 그간의 사초를 적은 종이를 흐르는 물에 씻어 폐기하고 애쓴 사관들을 위해 왕실이 베푼 세초연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곳 세검정에서 말이죠. 새 왕을 위해 칼을 씻었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 사초를 물에 씻어 흘려보냈던 곳 세검정. 역사가 들고 나는 곳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빼어난 아름다움에 왕과 사대부, 여염집 자제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검정을 찾아 논일며 시를 짓고 바위에 글씨 연습을 했다. 계곡 위쪽에서 바위 사이를 굽이치는 물결과 쏟아지는 폭포는 많은 선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유혹하여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읊조리게 만들었다. 가사한 정약훈 선생은 비가 오는 여름날 이 명동에서부터 말을 달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러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한번 즐겨보시죠. 세검정의 가장 멋진 구경거리가 소나기가 쏟아질 때의 폭포 구경이었다. 사람들이 모여 시조를 읊고 바위에 글자를 썼던 것. 그래서 세검정엔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술이다. 바위 틈에서 흐르던 물에 술잔을 띄어서 우리 선조들은 술을 즐겼다. 취하면 위험하겠지만 과하게 마시지 않고 흥을 돋우는 정도로만 마셨다. 조상들은 술을 마시며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았고 동무들과는 예술을 즐겼다. 술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술은 어떤 뜻을 품고 있는 단어일까? 문헌에 따르면 처음 술을 수불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물과 불이라는 뜻이다. 술을 만들 때 생기는 기포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열 현상을 나타낸 말이다. 그래서 술이라는 단어는 수불에서 수울, 수울을 거쳐 술로 변화했다는 게 학계 시각이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마셨던 술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술일까? 전통주라고 하는 말을 추적에 올라가면 가양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술의 출발은 가양주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술을 빚어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술 빚는 방법이 다 달랐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술을 별도로 제조해서 이렇게 마셨던 술들이 이제
그 술들을 맛본 사람들 가운데 어느 집의 술이 맛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지면은 어느 집안의 술이 명주가 되는 거죠. 우리말에 명가의 집안에는 명술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전통주는 우리 선조들의 지역적 특징과 발효에 대한 이해가 덧대인 개성적인 술이었다. 우리 술은 가양주, 집에서 만들어내는 술이지만 술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크게 탁주와 청주, 그리고 소주로 나눌 수 있다. 탁주란 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막걸리죠. 뭐 그 누룩에다가 이렇게 꼬두밥을 지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이렇게 따뜻한 아래막에다 이렇게 놓두면은 거기서 이제 뽀글뽀글거리면서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익으니까요. 그걸 이제 막 걸러낸 것들이 그게 이제 막걸리라는 것이고, 그걸 이제 거기다가 용수를 박아서 이렇게 맑은 술이 이렇게 떠오르게 해서 그것만 이제 건져낸 것이 소위 청주죠. 막걸리와 청주는 누룩을 이용해 만든 술이다. 누룩은 곡물을 발효시킨 곰팡이의 일종이다. 꾹꾹 발로 디뎌 메주처럼 만들어두면 시간이 쌓이고 설렁설렁 바람이 지나가면 바위장 같은 누룩에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고두밥 위에 누룩을 섞으면 보글보글 끓는다. 술이 익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거르는 정도에 따라 막걸리와 청주로 나뉜다. 소주는 증류수다. 탁주와 청주처럼 누룩, 고두밥, 물의 비율대로 만든다. 소주고리에 술을 넣고 불을 지피면 증류가 되어 소주고리 주둥이를 통해 이슬 같은 것이 생겨 방울방울 떨어진다. 그래서 소주를 이슬주라고도 부른다. 전통 술의 종류를 크게 나눠봤지만 사실 집집마다 술의 맛은 다 달랐다. 천차만별 술맛 때문에 술은 우리 조상들이 풍류를 즐기는데 빠지지 않았다. 풍류라는 말은 먹과 운치가 있는 일이나 그렇게 즐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풍류를 즐기기 위한 매개물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풍류를 즐겨볼까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참 얘기 중이신데.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잠깐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야, 참 운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술 마시는 문화를 좀 다르게 바꿔가자는 건데 좀 여유 있고 자연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치흥이 올라오면 뭐 시를 읊을 수도 있고 노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악기도 연주하고 그림이나 연주나 공연으로 곁들여서 술자리를 좀 멋스럽게 가져가 보자. 소위 풍류라고 그러죠. 멋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즐기면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한 잔씩 하시죠. 네. 건강하세요. 아, 맛있구나. 풍류, 먹과 운치를 즐기는 행위이다. 과연 술을 마시며 어떻게 풍류를 즐길 수 있을까? 거울처럼 닦아놓은 청명한 하늘 봐라. 풀꽃을 바라볼 때의 깨끗했던 마음. 끝없는 길 위에서도 가는 듯 오는 듯 취했으면, 윤사월 꽃비 내리듯 햇살 잠잠한 오후, 바람이 풀밭에서 춤을 추듯 그렇게 세상사 잠시 접고서 걸림없이 취했으면.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야외에다가 또 이렇게 나무도 있고 바람도 있고 새도 지적이고 하니까 이게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그 어느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술 한 잔의 시조가 읊어지자 대금이 화답을 했다. 봄이 가는 아쉬움과 덧없이 가는 세상 만사에 공감하는 듯한 연주였다.
마음을 일렁이는 대금 소리에 술잔을 들었다. 모임을 한 후 겨우 석잔째다. 풍류에 취해 술은 천천히 음미하게 됐다. 대금 소리에 영감을 받아 김상현 작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손길은 거침없지만 영감은 정확해 보였다. 그는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 5월의 날씨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는 어떤 이 요소나 아니면 그 이 계절이 변하는 어떤 그 따뜻한 햇살 같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 흐름들이 공기의 흐름이라는 게 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흐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 하얀색 종이 안에 그냥 흙으로만 가지고 그 흐름의 표현을 조금 더 재현을 해보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풍류에서 술의 미학을 발견했다. 술을 마시며 계절과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 그리고 그 교류를 예술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술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지금 우리는 술이 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진 않을까. 술을 마실 때 상대와 교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술잔이다. 우리는 술잔에 술을 따라 마심으로써 상대와 술을 공유하고 그 술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술잔을 단순히 술을 담는 그릇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술잔에 과학의 원리를 적용해 만취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술잔에 어떤 과학의 원리를 숨겨 놓았을까요? 과학의 원리가 숨겨진 술잔을 찾아 나섰다. 도예가 이창수 씨는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술잔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그가 만드는 우리 전통 술잔은 개영배다. 개영배는 우리 전통 술잔으로 가득함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과연 개영배는 어떤 술잔일까? 이것들을 조합하면 바로 개영배가 된다. 개영배는 가득 채우면 술이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7알 정도만 채워야 다른 술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묘한 잔이다. 그리고 특이하게 술잔 안에 이 기둥이 서 있다. 직접 술을 따라 보았다. 과연 술잔을 가득 채우면 정말로 술이 빠져나갈까? 술잔을 가득 채우자마자 술이 저절로 빠져나갔다. 왜 술은 빠져나가는 것일까? 술잔의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할까? 개영배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과학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함께하는 친구들은 초등학생들이다. 일상에서 쓰이는 그릇에도 과학을 녹인 우리 조상들을 학생들은 놀라워할까? 우리가 오늘 실험하는 거는 사이펀의 원리라고 했잖아. 근데 옛날 조선시대도 이 원리를 사용을 했대. 개영배라고 알아? 개영배라는 술잔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술을 너무 좋아했나 봐. 그래서 술을 가득 따라서 많이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가득 따라서 너무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술을 조금만 마셔라, 경계해라 해가지고 술의 높이를 정했대. 감싸주면 돼. 여기 주의해서 하면 뭐냐면 요 틈이 없이. 틈이 있으면 물이 새어나가겠지. 그러니까 절대 물 안 새어나가게. 물이 새지 않도록 플라스틱 컵 2개를 바닥이 마주보도록 연결한다. 이 실험은 개영배의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어 왜 물이 빠지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잔의 형태 안에 개영배 안에 있던 기둥을 빨대로 대신해 만들었다.
빨대가 움직이지 않게 철사를 끼운다. 그리고 컵 바닥에 구멍을 뚫어준다. 구멍에 빨대를 꽂아준다. 빨대가 가장 바닥까지 닿도록 잘 연결해준다. 이제 실험 도구 개영배를 완성했다. 우리 혀 끝에 닿을 때쯤 얘를 잡았죠? 그 상태에서 요 사이펀 도구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라 부으면 돼요. 높은 곳의 물을 빨대에 연결해 따르는 것은 술병에서 술잔에 술을 따르는 것과 같다. 컵 속의 빨대 높이만큼 물이 차기 전까지는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이펀. 기울이거나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있는 액체를 위로 끌어올려 더 낮은 곳으로 옮기는 장치다. 빨대 높이보다 더 물이 차면 물이 아래쪽 컵으로 빠진다. 지구에서 누르는 대기압과 그 다음에 물 분자 사이에 인력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 누르는 대기압이 세지면 그 물의 압력도 세지기 때문에 그 관을 따라서 쉽게 따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기압이 누르는 힘보다 더 센 힘을 주기 위해서 높은 수압차를 이용한 거고요. 개영배의 원리는 압력차를 이용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사이펀의 원리라 부른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이미 우리 선조들은 사이펀의 원리라는 이름 대신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며 생활했던 것이다. 개영배의 기둥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기둥이 사이펀이다. 사이펀이란 연통형 관을 뜻하기도 한다. 도예가 이창수도 이 기둥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개영배의 핵심이라 말한다. 높이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높이가 조절이 안 되면 물이 빠지지 않아요. 아니면 물이 반만 보도 다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제음으로 반잔만 마시라는 그런 건강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전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하고 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옮기기 위험하거나 힘든 액체를 기압차와 중력을 이용하여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연통형의 관 사이판, 그리고 개영배 속 기둥. 이미 우리 조상들의 과학기술은 매우 수준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리고 술잔에 담은 사이펀은 어떤 의미였을까? 술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즐기는 것임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잊지 말라는 당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아예 못 해냈는데 이런 생각을 선조들이 해가지고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런 원리를 생각했다는 게 되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조들이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주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풍광을 자랑하는 도시다. 그러나 거리를 떠나 그 지형은 어느 지역에서나 가깝지 않다. 진주의 고속도로가 뚫린 것은 2000년대 들어서였다. 진주는요, 타 지역과의 이 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어서 타 지역의 문화가 들어오는 게 참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참 들어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사실은 타 지역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로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진주라는 지역은 한반도 내륙의 섬과 같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폐쇄적인 지형 때문에 진주의 전통 문화는 변질되지 않았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의 전통이 진주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영남의 가장 아름다운 성 중 하나인 촉성루. 남강가 바위벼랑 위에 장엄하게 서 있다. 촉성루 근방에 의암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논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바이다. 논개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 장수를 끌어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순국했다. 바로 그 뛰어들었던 바위가 의암이다. 논개는 진주 교방의 기생이었다. 교방은 기녀들을 중심으로 가물을 관장하던 기관이다. 궁중에 궁중 문화가 있다 한다면 지방에는 교방 문화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것을 향유하는 층들은 관리들과 아전들입니다. 일종의 지배층들이죠.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가는 그런 층들이 향유했던 문화입니다. 궁중에서는 왕과 관리들에 의해서 궁중 문화가 영향이 이끌어갔다 한다면 교방에서는 이와 같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아전과 관리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향유되었죠. 특히 진주 교방에서는 나이 어린 기생들이 익히는 춤이 있었다. 바로 건무다. 건무는 칼을 양손에 들고 추는 춤으로 비장함과 여성미가 동시에 표현되는 높은 기교를 요구하는 춤이다. 진주 건무는 폐쇄적인 진주 지형 때문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지금 추는 진주 건무를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췄다는 이야기다. 건무의 유래를 보면 관창이 백제와 같이 이제 신라와 백제가 싸웠을 때 어린 관창이 가서 혼자 이제 싸우다가 이제 여러 번 적군하고 싸우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죽어서 관창의 목만 말에 얹어져서 다시 돌아왔을 때 신라 사람들이 어린 관창이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도 힘을 내서 싸우자 해서 백제군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진주 건무는 신라시대 관창을 기리기 위한 칼춤이었다.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호국 정신의 춤이기도 했다. 그래서 신라시대에는 남자들이 췄던 춤이다. 유교 사회인 조선시대에 들어서 남자가 아닌 나이 어린 여자 기생들이 추는 춤으로 바뀌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건무는 존재하지만 진주 건무는 다른 건무들과 큰 차이가 있다. 산진삼태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대는 공격이고요. 내가 삼진이라는 것은 3번 앞으로 나가면서 공격이고요. 삼태는 내가 방어를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산진산태라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춤길, 춤의 공간성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아직도 그러한 상무 정신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아닐까. 나라를 지킨 관창을 기념하는 춤. 무용수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을 뿐 상호작용과 호국정신은 건무 속에 전해진 것이다. 칼을 들고 싸우는 기계와 절개를 표현한 삼진삼퇴. 그러나 진주 건무의 또 다른 매력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춤사위 또한 다양하고 현란하다는 데 있다. 조선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은 진주 건무에 대한 감상을 남겼다. 한 칼은 땅에 두고 한 칼로 휘두르니 푸른 뱀이 100번이나 가슴을 휘감는 듯 호련히 쌍칼 잡자 사람 모습 사라지니 전우좌우 휘둘러도 칼끝 서로 닿지 않고 치고 찌르고 뛰고 굴러 소름이 확 끼치누나. 진주 건무는 현재도 계승되고 공연되는 춤이다. 진주 건무 연습 현장을 찾았다. 진주 건무는 검 대신 한삼을 끼고 추는 부분도 있다. 꽃잎 춤사위라 해서 꽃잎 모양을 한삼으로 표현하며 추는 동작이다. 또 칼을 들었을 때는 아주 엄격하게 춤사위를 펼치는 것이 진주 건무의 특징이다. 그리고 춤사위가 많아 연습은 매일같이 진행된다. 진주 건무 예능 보유자 유영희 무용가를 만나 진주 건무의 자부심을 들을 수 있었다.
진주 교방의 모든 문화는 건무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조선 중기 이후부터도 건무를 할 때 교방에서는 건무를 기초적으로 춤을 출 수 있게 해서 춤이 제대로 돼야만이 교방 기녀들이 다른 악가무를 다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방 기녀들의 춤 진주 건무. 그러나 건무는 정제되고 품위 있는 춤이었다. 예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추는 춤. 손동작 하나에도 의미를 담아내는 춤이었다. 의기라 불렸던 논개처럼 의기의 정신을 담아 추던 건무. 춤을 선보여준 진주 건무 예능 보유자 김태연 무용가를 만났다. 진주 건무는 고든 절개를 의미하는 칼이 고습니다. 식도처럼 이렇게 갈면은 또 무기가 될 수 있죠. 이 건무의 특징은 발목춤. 발목을 돌려야만이 칼이 돌아간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것도 오랜 숙련을 거쳐야만이 그대로 그래도 이제 좀 표를 낼 수가 있죠. 표현력을 정말로 어렵습니다. 유영희, 김태연, 진주 건무 계승자들이 진주 건무의 진수를 보여준다. 한삼을 끼고 꽃잎 춤 사이부터 시작된 건무. 꽃봉우리에서 꽃이 피기까지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그리고 검으로 바꿔들기 시작할 때부턴 남성 못지않은 단호함과 기백이 어른거린다. 충효와 호국을 맹세하는 민족 정기의 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천이 없다. 귀천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현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 지금 그때의 교방의 기녀들이 없었다면 이런 문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가무가 없지요. 그 당시는 굉장히 천하게 봤지만 돌아보고 나니 굉장히 귀한 문화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주 교방 문화와 진주 건무가 이렇게 자세히 전수되는 것은 한 권의 책 때문이다. 바로 교방가요다. 교방가요는 조선 후기 정현석 목사가 진주로 부임하면서 쓴 책이다. 교방에서 행해졌던 춤, 노래 등 교방 문화를 담았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예법도 적었다.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 잔 잡으시오. 불로초로 술을 집고 신선히 사는 연못 복숭아로 안주 삼아 만수무강하십시오. 연양에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죠. 술과 악가무가 진짜 필연적으로 같이 함께 이제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연행되고 있는데요. 궁중 연양에서는 술을 올릴 때 1작, 2작, 3작, 4작이라고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감청에서 이번에 술을 몇 작을 올릴 것인가 라는 것이 정해지면서 그 술을 올릴 때마다 어떤 춤, 악가무를 올릴 것인가가 옆에 같이 떠나갑니다. 한반도 내륙의 섬 진주. 그곳에서 찾은 원형 그대로의 전통, 진주 교방과 건무. 그리고 그 속에 술을 마시는 의미를 재발견했다. 안압지, 신라시대 왕궁 안의 정원이자 연회를 베풀던 연회장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국시대 사람들이 이곳에서 술을 마신 장소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안압지 장소의 의미가 확실해진 건 어떤 유물이 발견되면서였다. 이 유물로 배를 타면서 술을 마셨을 거라는 상상, 아니면 이 정원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며 놀이를 즐겼을 거라는 추측은 역사적 사실이 됐다. 그 유물은 바로 주사위다. 사각형면 6개,
육각형면 8개로 이루어진 14면체 주사위였다. 14면체라는 모양도 독특한 데다 각 면에는 3잔 일거, 술 석잔을 한 번에 마시기. 곡비 즉진, 팔을 구부려 다 마시기. 음진대소, 술잔을 비우고 크게 웃기 등이 쓰여져 있었다. 벌칙대로 이제 술을 따라서 마시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하는 신라의 귀족 문화를 보여주는 주사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유일한 주사위가 되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술은 단순히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놀이의 촉매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서자 술은 단순한 유의를 위한 촉매제를 넘어서 예술의 한 행위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예술 활동을 위한 의식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조선 최고의 문인이자 화가, 평론가였던 강세황. 그가 안산에서 집과할 당시 그린 현정승집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아름다운 모임을 그린 그림이다. 현정승집도는 조선 후기 풍요 문사들이 시서와와 술과 함께 근심을 잇는, 그 피로를 잇는 이런 모임의 정경을 그림 속에 담아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이 작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학장 원강도는 삼정이라는 책에 술의 규범을 기술했는데 취흥을 돕는 도구로서 벼루, 종이, 바둑판, 시와 함께 술을 대등하게 적었다.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화렵도 있어. 강세왕의 사촌은 술을 마시며 현정승집의 시문을 썼다. 검은 고소리와 노랫소리가 오고 가는 가운데 시를 쓰고 술을 마시니 피로를 잊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선 주기 허균이라는 학자가 사대부들의 생활교양서인 한정록이라는 책에 뭐라고 썼냐면, 문사들이나 고위 높은 사람들이, 고인들이 풍류를 즐길 때는 시서와 술을 같이 하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고상한 도구들이다. 근심을 잇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과 문화를 문학의 최초로 연결시킨 도연명은 술은 근심을 없애준다라고 썼다. 그리고 술을 시를 낚는 낚시 바늘이라는 표현도 했다. 유교 국가였던 예를 중시했던 조선은 예식에 따라 술을 따르고 마시는 법도 철저했다. 임금이 내리는 술항아리를 선원이라고 하는데 선원을 따라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었다. 두 손을 마주 잡는 법이나 술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 법에 대해서도 그림에 나타났다.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음주상, 술과 관련된 음주상은 당대의 왕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술과 음주에 관한 재반 인식과 행위가 예술적으로 수용되어서 그림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외형의 묘사가 아니라 조선인들의 흥치, 감정, 시대상의 전달, 시대상의 표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것과 더불어 그 이상의 어떠한 철학적인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김홍도의 벼타작이다. 그림을 보면 벼타작을 하는 농민들과 술을 준비하는 양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일반 서민들에게 술을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서민들의 음주 문화는 통치의 개념이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술로 서민들을 통치하고 경제적 활동을 도왔다. 농민들이나 상인들은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들의 생활과 생업과 관계된 거에서만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술을 통해서 기가를 해소한다든지 배고픔을 달랜다든지,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술집을 내서 상인들을 도와준다든지, 시장 장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팔게 해서 매주가를 술집을 허용하게 했고,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술이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막이다. 사신이나 관료들이 새로운 부임지로 이동할 때 먹고 자는 것은 관아에서 마련된 역이나 원 등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일반 서민들에게도 이동하며 끼니를 해결하고 잠을 잘 것이 필요했다.
바로 주막이 그 역할을 했다. 주막은 잠을 잘 수 있는 곳과 음식과 술만 파는 주막으로도 나눠졌다. 주막은 지금 우리가 아는 술집이 아니었다는 것과 주막이 조선 후기에서나 나타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사실 옛날에 주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15세기 때 뭐 하륜이 그 경주에서 울산 가는데도 잠잘 곳이 전혀 없어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막이 이렇게 일반화돼 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주막이 이제 일반화된 것은 한 18세기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돈을 내면은 말을 이제 여물을 주고 사람은 들어가서 이제 잡을 자고 밥을 먹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막에 사람이 바글거리는 모습이나 흥청망청하는 모습은 조선시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일제강점기 때다. 식민지가 시작되자 일본은 조선에서 술 만드는 것을 제한했다. 술을 만들 수 있는 허가증을 주고 팔게 했다. 가양주, 집에서 술을 만드는 문화를 없앤 것이다. 일제강점기, 술은 사서 마시고 과음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주막이라는 건 대개 한말 일제강점기 이때의 주막을 상상하는데 조선시대 주막이라는 건 실제로 많지도 않았고 그건 이렇게 술 먹고 싶으면 술 마시러 가는 곳이 아니고 여행객들이 잠자리를 해결하고 식사를 해결하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요정 문화도 사실 일제강점기 잔재다. 기생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궁과 교방이라는 관아 소속이었다. 그들은 연회 장소에 가서 춤과 노래를 했던 무의들이었다. 잠시 수청을 들 뿐 술집을 운영하진 않았다. 기녀들은 조선시대까지 예능인으로 역할에 충실했다. 그런 것도 조선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생집은 말 그대로 그냥 기생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이라는 거는 원래 궁중의 연예인이거든요. 주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기생의 업무였는데 그건 나라에 연회가 있거나 그러면 가서 이제 사서 행사하는 데 동원되는 것이었고요. 또 지방에 또 무슨 뭐 관아에서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를 지켜 마셔야 하며 예술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풍류의 한 구성 요소였던 술. 그래서 함부로 마실 수도 취할 수도 없었다. 우리의 전통 음주 예절 중에 향음주례라 하는 것이 있다. 향음주례라고 하면 그 고을 향자하고 마실 음자 술주자인데 고을에서 지방에서 술을 마시는 예라고 하는 것이지요. 술을 마시되 좀 절제를 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술을 마셔야 한다.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에 술 마시는 예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향음주례는 지금부터 한 3000년쯤 전에 중국에서부터 있어 왔던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향음주례는 특히나 동무나 선후배와 관련되어 음주 예절에 대해서 명시했다. 향음주례의 내용에는 현대 우리 음주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꼬집고 있는 듯하다. 권영찬, 그가 전통 술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 움직였다. 네, 여기가 막걸리 학교인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탄산하고 같이 아, 하얀 우유 속에 네, 좀 맛을 보겠습니다. 예. 통에서 그럼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그냥 막걸리 맛에서 탄산이 들어가니까 예. 좀 더 요즘 입맛에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여기가 막걸리 학교잖아요. 예. 막걸리를 만드는 곳입니까? 아니면 배우는 곳입니까? 요즘은 뭐 그 혼술, 혼밥, 집술 그러니까 뭐 혼자 이런데요. 술을 먹는다, 혼자 밥을 먹는다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네. 스스로 술을 만들어서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아버님도 술을 좀 좋아하셨으니까 집에서 예. 조금씩 배웠는데요. 예. 그럼 여기서 다시 배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야? 사실 저희 아버님 세대의 술은 좀 더 너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전통주도 그때는 또 그 만들어지지 않았고 네네네. 쌀로 술을 못 빚었던 시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아버지들의 술의 문화는 상당히 거칠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배워야 되는 겁니까? 다시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한테 좋은 술을 선물해 드리거나 좋은 술을 빚어서 아버님, 제가 이 술을 아버님 위해서 빚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예. 좀 제대로 된 걸 좀 배워갈 텐데 예.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마시고 예, 제가 목을 축이고. 예. 예.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맛이 나요. 그럼 담백하죠? 네네. 예, 단맛이 싹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 통에다가 한 2주 정도 담아놨더니 네. 단맛이 쏙 빠져나가서 이렇게 담백하고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탄산이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탄산을 좀 더 주입해서 마시기 때문에 보통은 막걸리도 이렇게 좀 네. 이런 도구에다 쓸 수 없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게 가능합니다. 네. 가양주를 만들어 서로 나눠서 마시는 모임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술. 우리 전통주의 모습과 닮았다. 그렇게도 해서 근데 선생님, 그 독립군 독립군 막걸리. 이건 뭡니까? 소주 막걸리가 사실은 소주도 우리 술이 아니고 막걸리도 사실은 우리 술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전통주는 이미 사라지고 이제 다 이렇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술들이어서 진짜 우리 전통주를 복원하고 막걸리 즉 우리 술도 다시 독립하는 기분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걸 정했죠. 일제 강점기 사라진 우리 전통주를 되살리려는 노력, 그리고 그 노력 안에는 제대로 술을 즐긴 우리 전통 음주 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뜻도 있을 것이다. 술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수천 가지 혹은 수만 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술 마시는 예절과 정신은 다시 재정립해야 할 때가 아닐까. 잊고 있었던 우리 전통 술 문화, 그걸 다시 되찾는다면 술은 우리 사회에 필요하게 아닌 소통과 문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술은 감정을 해소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현대나 과거나 그 수단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술을 마시면서도 과학과 예술의 연장선에서 술 문화를 즐겼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술 문화를 돌아보고 전통의 술 문화를 조금씩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향음 주례에서 명시했던 방법 중 하나만 기억한다면 건전한 술 문화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